안녕하세요. 김세영의 싸우는 심리학 사회자 박찬입니다. 오늘도 싸우는 심리학의 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김세영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병든 사회와 정신건강에서 사랑은 기술인가 프롬의 사랑학에 대해서 김세영 소장님과 같이 여행을 떠나볼 예정인데요. 첫 번째로 요즘 사람들 사랑을 다루기 까다로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요즘 사람보다 심리학에서도 다루기 까다로워하죠. 네, 연구를 잘 안 하죠. 네. 에릭 프롬이 이 사랑의 기술 때문에 유명한 사람인데 맞습니다.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저희가 대학 다닐 때 베스트셀러였거든요. 이 책이 얇아요. 네. 그리고 제목을 이제 아트 오브 러브를 사랑의 기술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이거 연애 비법서다. 예. 다 이제 엄청 산 거예요. 이제 책도 작고. 네. 읽어보니까 철학책이네. 엄청 어려워. 그래서 다들 이제 집어 던지고 속았다. 네. 근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유명해졌다, 에릭 프롬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제 에릭 프롬이 사랑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의외로 심리학에서는 사랑을 잘 연구하지 않죠. 의외예요. 네, 그 가장 큰 이유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 선생님은? 저는 사랑이 상대방을 귀중하고 거기에 본성에 맞게끔 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공부를 하셔서 이제 이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나훈아 씨한테 물어봤으면 눈물의 씨앗이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사랑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 생각하는 게 틀리고 그렇죠. 엄청나게 다양한 개념으로 쓰여왔죠. 네. 에릭 프롬은 아주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은 아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고 다양한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남발되었다. 이게 사랑의 매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물론 진짜 사랑의 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냥 패고선 널 사랑해서 때린 거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스토킹하는 놈들도 스토킹해서 사람 괴롭히고 죽이기까지 하면서 사랑해서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지 마음대로 사랑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게 있어요. 너무 남용됐어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이는 그런 점이 하나 있고 이제 심리학에서 사랑은 그래서 이제 연구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내용이 너무 다양하다. 다양한 의미를 쓰이고 있다 하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사랑이 포괄하는 범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프로이트 때까지만 해도 사랑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미국에서 행동주의 심리학이 나오면서부터는 이런 개념들은 다 추방해야 된다고 주장했죠. 행동주의에서는 이게 이 사랑이라는 의미가 이게 의미가 없잖아. 이런 실체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행동주의 심리학은 철학적 개념 같은 거 다 없애야 된다. 추상적 개념. 심리학에서 다 추방해야 된다. 사랑같이 추상적인 개념은 우리 심리학에서 연구할 주제가 아니다. 우리는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개념을 정의한 다음에 그것만 다뤄야 된다. 조작적 정의가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실험실에서 조작할 수 있는 식으로 정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머리 3번 쓰다듬은 거.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조작적으로. 그래서 이제 실험에서 이렇게 3번 쓰다듬으면 사랑. 그다음 2번 이건 비사랑.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조작적 정의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무엇이냐. 머리를 3번 쓰다듬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없죠. 사랑을. 기계인데요. 그래서 사랑을 추방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연구할 주제가 못 된다. 그래서 왓슨 같은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심리학에서 추상적 개념을 모조리 추방해야 된다 이렇게 떠들면서 거의 다 뺐죠. 그 다음부터 미국 심리학에서는 당연히 사랑을 연구하지 않았죠. 당연히 이제 그런 이제 여파로. 어쨌든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학에서 사랑을 연구를 잘 안 한 데에는 행동주의 그 분탕질이 제일 저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주류 심리학 쪽에서는. 여러 가지 그냥 태클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사랑이 광범위하게 쓰였던 점 그리고 오해하게 만들게끔 행동주의에서 분탕질을 했다는 거. 행동주의에서 아예 이런 거 연구하지 말라고 쉽게 하면 금지를 시킨 거예요. 이런 거 집어 갖고 들어와서 연구하는 것은 심리학이 아니다. 심리학은 조작적 정의를 해서 실험실에서 연구할 수 있는 것만 연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그래서 프롬이 심리학에서 이제 사랑을 다루기 까다로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군요. 그렇다면은 프롬도 그렇고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사랑의 올바른 정의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어떤 대상을 귀중히 여기고 아끼는 마음이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세계와의 관계에서 어떤 대상을
귀중하냐 귀중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잖아요. 네. 이제 대체로 나한테 가치가 있을수록 귀중한 거고 나한테 가치가 없을수록 귀중하지 않은 것이죠. 근데 귀중한 대상이면 당연히 아끼는 마음이 생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사랑이란 거예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 제가 닦잖아요. 이렇게 바지에다가 귀중히 여기는 거잖아요. 아, 네. 왜냐하면 이거 새로 산 거 얼마 안 됐어요. 신상이에요. 네. 귀중하게 여겨요. 근데 이제 2년 정도 뒤에 지나서 충전도 막 안 돼서 막 배터리도 빨리 닳고 잘 안 되고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닦을 것 같아요, 이거? 던지고. 막 이렇게 막, 아유, 이러면 안 돼. 던지고 막 그런다고. 네. 귀중하게 여기지 않아. 네. 왜? 이제 나한테 가치가 별로 없으니까. 사람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가치가 있느냐 나한테 이해관계 같은 걸 따져가지고 이익이냐 해롭냐 또 가치가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얼마나 귀중하냐에 대한 게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사랑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가지는 감정이냐? 귀중한 대상. 나한테 아주 귀중한 대상에 대해서 가지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걸 귀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거예요. 아까처럼 이렇게 닦고 막 던지지 않습니다. 절대. 당분간은. 네. 자결 동안은. 이게 사랑이다. 근데 이 사랑 개념은 인간에 대한 사랑을 얘기한 건 아니죠. 그렇죠. 모든 대상에 대한 사랑을 다 얘기한 거예요. 나는 뭐 과학을 사랑해요. 나는 별을 사랑해요. 이런 것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나오는 사랑에 대한 개념이고 인간으로 가면 어떻게 좀 바뀌느냐. 네. 이제 에릭 프롬이 여기에 대해서는 잘 얘기했다고 보는데요. 사랑받는 자의 성장과 행복에 대한 능동적 갈망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네. 한마디로 이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의 귀중함을 알고 귀중해야 되잖아요. 왜 귀중할까요? 사람이니까. 인간이니까. 네. 인간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니까. 그래서 인간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니까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아껴주고 위해주는 거죠. 그게 인간에 대한 사랑이고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받는 대상 네. 이 사람이 더 성장하고 더 행복해지길 바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거죠. 그 사람이 계속 자기 인간 본성을 활짝 꽃피워서 더 성장하고 더 행복해지길 바라는 거. 그래서 결국 핵심은 인간 본성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얘기해도 무방합니다.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래서 일반적인 사랑에 대한 개념 정의와 인간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개념 정의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이 부분도 구분을 좀 해서 좀 정의를 내려야 될까요?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처음 정의에 그 인간을 포함시키면 그렇게 나와요. 당연히 그렇게. 그러니까 귀중한 대상이 인간을 귀중하게 여기고 네. 거기에서 아껴주고 위해주는 건데 왜 귀중하겠어요? 인간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이니까. 그 얘기는 곧 본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인간 본성을 상실한 돼지도 있거든요. 인간 돼지. 그럴 경우에 사랑이 안 되죠. 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한국 욕 중에 조선 욕 중에 이제 네. 개만도 못한 뭐 이런. 그렇죠. 그거는 이제 처음엔 개 같은 놈. 네. 네? 이건 인간 본성을 가지지 못한 놈이라는 것이고 네. 개만도 못한 놈이라는 것은 개조차 가지고 있는 특성을 너는 못 가지고 있다. 이거 진짜 나쁜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인간 본성은 둘째치고 개도 이 정도 한다 이 자식아. 근데 너는 개만도 못하지 않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도 웬만한 거 좋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인에게 충성심을 충성이라 하지 뭐 하지만 하여튼 알파를 이렇게 존중하는 걔는 그런 것도 있고 네. 자리 좀 잘해주고 이렇게 그렇죠? 네. 걔에 잘해주는데 걔가 무는 법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새끼들은 죄송합니다. 네. 어떤 놈들은 잘해줘도 물고 막 뒤통수 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이제 개만도 못 개도 그러질 않는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차이가 굉장하군요. 개 같은 놈과 개만도 못한 놈의 차이 큽니다. 아 또 새로운 걸 또 알았네요. 네. 그 프롬이 이 자본주의의 이성 간의 사랑 유형들에 대해서 이 책에서 네. 설명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생각하는 자본주의 이성 간의 사랑 유형들이 좀 주장하는 부분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뭐 꼭 다르진 않고 비슷한데요. 그래서 그 비슷한 거. 그래서 어느 정도 차이점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다고 제가 좀 알고 있어갖고 질문 뽑아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총평해 주신다면.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도 이제 에릭 프롬이 연구했던 초기 자본주의 사회, 네. 초중기. 그다음에 제가 연구했던 시기는 자본주의가 망해가는 시기. 말기라고. 말기. 네. 초기 말기. 신자유주의 시대 이후를 많이 연구했는데 네. 이제 에릭 프롬이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것은 개인이기주의적 사랑이죠. 그래서 도구적 사랑. 이 도구적 사랑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상품 간의 사랑이죠. 상품 간의 사랑. 또 계산적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고. 개인이기주의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을 이제 쉽게 하면 사랑이 아닌데 네. 서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을
나한테 내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쓰는 거거든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구적 사랑이 되는 것이고, 또 이 사랑은 전형적으로 상품 간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등가 교환에 기초한. 네가 나한테 뭐 이렇게 이만큼 해줬으니까 나도 이만큼 해주면 돼. 기브 앤 테이크. 기브 앤 테이크. 계산적 사랑이기도 하죠. 그 강철의 연금술사 영화를 보니까 등가 교환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연금술한 애들이 네. 뭐 등가 교환을 해야 된다 무조건. 근데 나중에 그 영화 제가 잠깐 보다가 열받아서 끈 영화인데 네. 나중에 등가 교환의 원칙을 깨더라고요. 싫다고. 그래서 내가 얘들도 자본주의를 싫어하는구나. 강철의 연금술사도 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뭐 농담이고요. 네. 어쨌든 이 등가 교환을 따지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네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나도 이만큼 해줄게. 내가 더 해주면 억울한 것 같아. 다 이게 이제 계산적 사랑이에요. 이게 이제 에릭 프롬이 많이 강조했던 사랑의 유형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는 당연히 이것도 있다고 봐요. 이것도 있고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 조금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네. 맞벌이에서 나오는 네. 경제 동맹. 빈곤에 대처하기 위한 경제적 동맹. 그러니까 이거는 에릭 프롬이 얘기한 건 아니고 소장님께서. 그렇죠. 이제 제가 왜냐하면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이 나가서 사회생활 많이 합니다. 소위 맞벌이를 하는데요. 가난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활동을 하고 싶은 건전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한국은 여자들이 맞벌이를 왜 합니까 보통? 그 생존 때문에 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아요. 거의 뭐 물론 다죠. 뭐. 네, 물론 이제 뭐 여성들의 자기 성취, 자기 실현 때문에 하는 여성분들도 있지만 진짜 대다수의 여성들은 맞벌이를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만큼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남자가 혼자 돈 벌어서 생존을 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어떻게 누굴 만나서 같이 돈 벌어야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또 등가 교환의 원칙이 제기되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벌면 그 정도 버는 여자를 만나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빈곤에 맞서고 생존을 위해서 경제적 동맹을 하자 하는 목적에서 결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뭐 대놓고 그러진 않더라도. 네,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놓고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대놓고 이제 뭐 남편과 이제 아내가 있으면은 남편이 돈을 잘 벌고 아내가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어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서 어떻게 보통 하냐면은 아내가 미안해. 권력관계. 네, 미안해. 근데 보통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잘 버는 사람이 잘 벌면 좋고 네. 못 보면 못 볼 수도 있고 뭐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미안해하고 그다음에 억울해하고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서로 돈 벌면서 또 계산하는 거죠. 네가 더 벌었냐, 내가 더 벌었냐, 뭐 집에서 얼마를 기여했냐, 공동생. 넌 설거지 했으니까 넌 뭐 해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이제 나중에는 체크리스트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하면 넌 이거 하나씩 체크하면서 억울하지 않게. 그러면 이미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빈곤에 대처하기 위한 경제적 동맹으로서의 결혼, 사랑 이게 많다라는 거에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저는 트로피가 된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게. 소유물? 그러니까 상대 이게 내 성공의 징표. 그러니까 난 이 정도 성공했으면 이 정도의 애인이나 배우자는 있어야 돼. 이게 이제 되는 거죠. 트로피. 네.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의 성공 유무를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 그러니까 외제차 몰고 다니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약간 이제 전리품 같은. 전리품 비슷한 거죠. 그 실제로 우리 한국의 남자들 중에서 뭐 엘리트 코스 밟고 돈 많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여자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요즘 한국 사회에서 기준으로는 뭐 미모, 예쁘고, 네, 그리고 뭐 학벌도 좀 그리고 있고, 지방 배경도 괜찮고, 네, 그리고 뭐 실제로 소득, 직업 네. 이런 것도 보겠죠. 그런 것도 다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할까요? 뭐 통속적으로 스스로 쪽팔리지 않으려고. 나는 그 정도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 엘리트 코스 밟고 내 여러 가지 된다. 봤을 때 이 정도의 여자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자를 얻어야 된다고 또 생각해요. 그래야 남들한테 내가 이 정도 성공하고 출세했으니까 이 정도 마누라는 데리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재벌가들 보면 다 누구랑 결혼해요? 보통 이제 아나운서? 예쁜 여자들, 아나운서,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유명한 인들 데려가잖아요. 네. 사가는 거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이제 결혼한 분들한테 이런 얘기해서. 네, 쉽게 하면 재벌가 사는 거예요. 우리 정도 돈 있으면 너희 정도의 미모급들은 사올 수 있지. 이런 거고 여성들도 거꾸로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내 정도의 외모면 그 정도 된 놈이 와서 구원을 해야지. 돈 없고 가난하고 이제 거리에서 이제 폐지 죽고 이러는데 난 너가 좋아 그러면 이 미친놈아 저리가 이러잖아요. 네. 이게 트로피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이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서 내가 위신이 높아지고 성공했다는 걸 보여줄 수 있고 또 하나의 전리품처럼 내가 성공했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랑을 또는 결혼을 대하는 풍속이 상당히 많이 생겼죠. 네. 오늘날에는. 그리고 추가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90년대에서 드라마에 저는 백마탄 왕자님과 신데렐라 같은 어떤 유형의 어떤 스토리가 있는 드라마가 좀 많이 반영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2000년, 2010년 들어서부터는 그런 드라마가 싹 사라졌어요, 거의. 그리고 인기가 없고. 네.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께 말씀하셨던 그런 시대 흐름에 맞춰갖고 바뀌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제 절대 그런 거 없어요. 러브스토리 이런 건 이제 다 이제 옛날에 그것도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옛날에는 그나마 그런 게 있었을 수도 있어요. 간혹. 근데 요즘엔 절대 없습니다. 백마탄 왕자 미쳤다고 아버지가 그 걸레질한 여자랑 결혼해요? 요즘은 그런 거 절대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 한국 연애 풍속에서 또 이제 좀 특징적인 것은 남녀가 엄청나게 이제 따지잖아요. 계산을 하고 네. 서로. 그러고선 이제 결혼을 하고 연애를 하고 그러다 한쪽이 만약에 그 기준에서 이탈한다. 네. 그럼 아낌없이 헤어지는. 네. 아낌없이 주는 안무가 아니라 아낌없이 주는 이혼. 조건이 깨졌기 때문에 네. 이게 등가교환의 원칙이 어긋나기 때문에 바로 헤어지는 그런 풍속도 심해졌죠. 이혼율이 증가한 것도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성격 차이니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처음에 조건을 보고 했는데 이 조건이 파탄났을 때 옛날 같으면 우리 어려워졌어? 남편이 사업하다가 망했어? 그러면 그럼 우리 어려운데 그냥 리어카라도 끌고 시작해보자. 이게 옛날의 풍속이었다면 너 망했어? 이런 소리 갖고 와 빨리. 너 이제 자격이 없잖아.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하나의 이제 옛날과 다 다른 이제 모습이기도 하죠. 참 가슴 아프긴 한데 그래서 산호라면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세요? 알죠. 그 전인권이니 뭐니 막 이렇게 불렀던데 그 가사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비가 새는 판잣집에 새우잠을 잔데도 고운님 함께라면 즐겁지 않더냐? 요즘에 사람들 그거 들으면 막 화내요. 미쳤냐? 내가 비가 새는 판잣집에서 고운님하고 자도 새우잠 자도 하나도 안 행복하다. 절대로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사랑만 있으면 우리는 그래 잘 살 수 있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런 신화는 이제 대한민국에 없는 것이죠. 네. 없습니다. 완전하게 사라졌어요. 정말 수준이죠. 그렇죠. 이제는 뭐 비가 새는 판잣집 따위는 절대 거기에 사는 놈하고는 절대로 같이 안 산다. 뭐 이게 이제 오히려 일반화되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사랑, 건강한 사랑이 많이 사라졌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네, 참 슬픈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인들이 이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아까도 사랑에 대해서 예를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그 대표적 오해들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에릭 프롬이 얘기한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첫째는 사랑의 문제를 사랑의 능력, 사랑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랑받는 문제로 오해한다. 이건 좀 달리 얘기하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사랑 받기 위해서 졸업을 못했다. 그러니까 아동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제 어린 시절이 안 좋아서 그런 거죠. 대표적으로. 근데 어쨌든 에릭 프롬이 이제 그걸 표현한 거예요. 사랑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랑받는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랑, 그럼 어른의 사랑은 보통 사랑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랑받기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사랑받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려고 노력한다. 거의 이제 한국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그러고 살아요. 어떻게 하면 남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을까? 노력을 미친 듯이 하죠. 근데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에릭 프롬 얘기는. 그 사랑받기가 중심이 아닌데 학인데 그럼 왜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냐. 사랑하려고 사랑의 능력을 키워야 되지 않냐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사랑을 자기 문제보다는 대상 문제로 대체로 오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다가 이제 보통 많이 실패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처도 생기고 그러면 이제 대부분이 이제 똥 밟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재수없는 놈 걸려가지고 그런 쓰레기만 안 만났으면 정말 나도 괜찮은 연애를 할 수 있었는데 왜 인간 말종을 만나서 재수없 붙었다. 대상의 문제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상만 바꾸면 해결될 듯이 자꾸 이제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딴 놈도 사귀어보고 이 사람 저 사람. 근데 매번 이상한 놈 걸려.
그러면 이 지구상에는 쓰레기만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사실은 왜 그런 사람만 자기하고 연애가 되겠어요? 자기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에릭 프롬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랑의 능력에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사랑에 실패하는데 그걸 고칠 생각은 안 하고 대상을 바꾸면 해결될 것처럼 자기는 노력 안 하고 그런 경향이 있다 하는 걸 지적한 게 하나 있고요. 세 번째는 뜨겁고 격렬한 감정을 느끼면 다 사랑으로 착각한다. 그런 그 있잖아요. 막 딱 만났는데 첫눈에 반해서 막 불이 타가지고 난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내 운명에 뭐 있다는 소리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사람을 처음 봤는데 막 그 연애 감정에 빠지고 내 운명이라고 느낀다면 뭘 보고 그랬을까요? 그것도 자기의 욕망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피티 욕망? 그렇죠. 근데 무슨 자기가 갖고 있는 욕망을 충족시키는 게 있겠죠.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외모, 아니면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옷, 뭐든지 간에 내 욕망을 자극했어요. 그러니까 불타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에릭 프롬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뜨겁고 격렬한 감정은 다 사랑이 아니다. 그건 자기 욕망, 좀 나쁘게 하면 좀 더러운 욕망일 수도 있는데 그게 자극돼서 열병을 앓는 거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랑이 아니다는 거죠.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그렇게까지 뜨거워질 수가 없다. 그래서 보통 건강한 사랑은 이렇게 서서히 고조되는 측면이 있고요. 처음엔 잘 모르니까 서서히 이제 호감이 생기면서 올라가는 측면이 있고, 병적인 사랑은 이렇게 확 치솟았다가 떨어지는. 카르멘이 돈 호세 보고서는 확 해가지고선 미친 듯이 잡아당기잖아요. 네. 그래놓고서 나중에는 바로 쳐버리잖아요. 그렇게 돈 호세한테 죽죠. 네. 그런 사랑, 로미오 줄리엣. 첫날 보고서 막 이런. 그건 아니다. 이제 이런 세 가지를 에릭 프롬이 대표적으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사랑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경험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다 공감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뭐 경험과 그다음에 요즘의 세태를 봐더라도 다 해당되는 것들, 네. 대표적인 것들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불나방이 불에 돌진해서 타 죽는 것처럼 네. 확 타오르다가 꺼지는 거, 그런 것들. 참 그 사람을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욕망이 실현될 것 같아서 흥분하는 거예요. 좀 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대상으로부터 받는 거 상관없어요. 산을 정말 좋아하면 산에 가서 휴지 떨어졌으면 그냥 주거든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렇죠. 근데 계산적 사랑을 하는 사람은 산에 가서 휴지가 떨어졌으면 죽긴 주워요. 근데 기다리죠. 산신령 나타날 때까지. 나타나서 금도끼 줄까 은도끼 줄까 그러면 셋 다 줘 이러는 거고, 그렇죠. 산신령 안 나타나면 산에 불 지르고 그거가 지금 두 번째가 에릭 프롬이 얘기하는 거라는 말이죠. 자기 욕망 때문에 사랑하는데 진짜로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그렇죠. 그런 게 너무 많죠. 그런 것들은 이제 개인적인 무의식에 다 있기 때문에 네.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네, 선생님 말씀이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자유와 독립 없이는 사랑도 없다에 대해서 에릭 프롬이 주장했는데, 네.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사랑은 독립적인 두 주체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서로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오면서 더 따로 하는 것보다 합쳐졌을 때 더 좋겠죠. 네. 근데 만약에 독립성이 없다.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독립성이 있어요. 자유롭고. 둘이서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 안 돼요. 필연적으로 기생충이 되겠죠. 네. 영화 있잖아요. 기생충. 그 영화랑은 좀 상관없는데. 하여튼 기생을 하게 되게 의존적인 관계가 가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자유롭지 않고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당연히 이 사람을 챙겨주고 노력을 하겠지만 성장은 못합니다. 발목 잡혀가지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그래서 에릭 프롬은 계속 얘기하는 게, 기생적인 관계나 의존적인 관계로 가지 않으려면 네. 먼저 본인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인 사회적 존재가 돼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인류와 연대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만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 건강하게. 그러니까 지금 뭐 대상 잘못 만났네, 누구랑 선보면 되겠네, 뭐 앱 막 뒤지고 이러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네. 그 시간에 본인이 얼마나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인지 또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것부터 챙겨봐라. 그리고 그런 사람이 먼저 되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 말씀도 너무 공감되는데, 뭐 많은 한국 사람들이 결핍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에서 시도를 하려고 하더라도 그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책을 썼었지만 자기 분석이라든지 뭐 치유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같이 병행을 해야지 이런 사랑에 대한 능력도 키우고 그렇죠. 방금 말씀하셨던 것도 실행에 옮기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싶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능력은 참 네. 어렵고 또 갖기가 힘든 세상인 것 같습니다. 에릭 프롬이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공짜가 없다. 사랑은 공짜로 할 생각하지 마라. 네. 노력해야 된다. 엄연히 사랑의 능력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회적 능력 중에 하나인데 그게 어떻게 그냥 생기냐 이거예요. 엄청나게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엄청난 게 중요해요. 네, 엄청나게 꾸준히 엄청나게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래야만. 근데 사람들은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뭐 누구만 만나면 앱에서 뭐 잘만 걸리면 뭐 될 것처럼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네. 이해가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그럼 에릭 프롬 주장했던 방금 말씀하셨던 거 같은 의견이시죠? 네, 비슷합니다. 네. 오늘은 김태형 소장님과 에릭 프롬이 사랑에 대해서 주장했던 내용에 대해서 재밌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어떻게 시청을 해줬는지 참 궁금합니다. 다음에도 저희는 더 좋은 주제를 갖고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